오늘은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를 쓰신 구체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라는 책을 쓴 저자이자 또 재테크하는 아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구채희입니다. 네. 보통은 제가 셀프 소개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예, 저자님 이 책은 조금 나온 지가 한 2, 3년 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자님 유튜브 채널 또 네. 들어가서 보니까 네. 와,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엄청난 자산을 네.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이 네. 책이 한 3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음. 그때 딱 결혼하고 한 2년, 3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썼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책을 써서는 아니고 그 책을 쓰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던 부분이라던가 되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한 3년 이상 또 지속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결혼 6년 차에 제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조금 자산을 제 기준이지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결혼 한 3년 차에 한 4억 자산 정도를 모으시고 네네. 그 후에 또 한 3년 동안 자산을 또 한 번 이렇게 점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한 13억은 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그 과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가 만 5년 하고 한 3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싱글 때 결혼하기 한 1, 2년 전에 전셋집을 1억 원 상당의 전셋집을 그 경매로 날린 적이 있어요. 깡통 전세에 잘못 입주를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정말 한 2, 3개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고 이제 그 후에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난 거였는데 남편도 이제 공무원이긴 했지만 대학교 때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딱 싶은 시점이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많이는. 그래서 그때 뭐 축의금 같은 것도 받고 정말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은 도와주셨어요. 몇 천만 원씩 해서 정말 1억대 자산 한 1억 초반 정도? 축의금까지 다 하니까 한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순 자산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남들보다 너무 이제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30대가 이미 넘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목표도 설정을 하고 뭐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로 일단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으쌰으쌰 그런 목표도 세우고 목표를 세우니까 확실히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기존에는 20대 때 어쨌든 뭐 방탕하게 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집도 날리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는 게 나의 결론이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모든 것을 많이 다 바꿨던 것 같아요. 태도부터 마인드부터 돈을 대하는 뭐 습관까지 다 바꿔서 그 목표 10년 안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갖다 끼워 맞춰서 그렇게 많은 변화를 했었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보면 막 절약 저축만으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값도 직장 생활을 더 오히려 열심히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돈 모으는 것과 자기 개발과 약간 또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마인드를 바꾸는 것도 자기 개발이고 회사에서 아니면 뭐 어떤 이 사회에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것도 자기 개발의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 보니까 10억을 모아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소득을 높여야 돼. 그래서 회사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도 잘 받고 뭐 연봉도 많이 올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런 세계 또 블로그 이런 것들 SNS 세상에 저의 어떤 온라인 명함을 좀 만들면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5년 이상을 더 단축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근데 자세하게 뭐 또 네. 그러면은 한 1억 5천 순자산으로 결혼 초창기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책에 보니까 결혼해서 1년 만에 아파트를 사셨다고. 네, 1년 좀 지나서 산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돈이 없어서 전세를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대출 조금 끼고 월세를 어느 정도 꼈거든요. 근데 자산이 적은 상태에서 월세까지 부담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신혼 초에 보통은 막 데이트도 다니고 뭐 못 해봤던 거 막 외식도 막 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할 시점에 시드는 부족했지만 일단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임장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7, 8개월 된 시점부터는 계속 임장을 다녔어요. 돈이 그때도 막 자산이 2억
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계속 다니면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혼 초기에 그렇게 좀 흐지부지 쓸 수 있었던 그런 돈들을 오히려 좀 정신줄을 부여잡고 우리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순간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어떤 뭐 가방을 산다거나 뭐 소모품 같은 거는 그 역할을 이제 바로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건데 이런 자산을 사는 거, 뭐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거는 자산이 어쨌든 물가 상승률에 맞게끔 어쨌든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니까 그런 거를 사야 된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보통은 그냥 돈이 한 2억대 자산이면 뭐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진짜 뭐 노력하다 보니 또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임장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 눈도 낮추기도 하고 뭐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막 진짜 창문 다 뚫려 있고 어디는 막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도 보러 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갑자기 보다가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 바닥이 약간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집에. 오래돼서. 네, 오래돼서 그런 집들까지 다 보러 다니면서 약간 이제 현실을 이제 깨우친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까지는 뭐 이 정도는 좀 포기할 건 하고 또 요거는 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가까워야 돼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추려가면서 저희만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개월 만에 그래도 정말 대출을 많이 끌어가지고 또 그동안 또 그동안 시드머니도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또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럼 한 6년 전이면 네. 한 2016년, 15년 이런 때쯤인가요? 결혼을 제가 2016년에 했고요. 네. 집을 보러 다닌 건 2017년 이제 하반기에 한 여름부터 계속 보러 다녔고 그래서 2017년 12월 그때 이제 가계약금을 쏘았던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을 산다는 게요. 네. 사실 안 사본 사람이 처음에 살 때는 네. 엄청 좀 두렵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적으면 네.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괜찮으셨어요? 저는 더군다나 싱글 때 전셋집을 날린 경험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1억을 날려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오히려 또 다른 전세를 사는 게 또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뭐 영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라면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보다 또 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 집을 차라리 가질래라는 욕망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제 부동산 꼭지다. 맞아요. 이제 사면 안 된다. 남편분들이 네. 꼭 약간 하락론자들이 또 많으세요. 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설득하고 다른 거는 타협할 수 있지만 내 집 한 채 갖는 거는 내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전월세를 계속 옮기면서 살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사람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이제 가장 친한 언니가 집을 샀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그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10평대 집이었고요. 굉장히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집이었어요. 리모델링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제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데서 사는구나 막 부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이 1억대에 샀던 집이 1억 후반대에 샀던 집이 3억 원 넘게 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뭐지? 왜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거지? 그래서 언니랑 헤어지고 와서 막 그 아파트도 들어가서 보고 실거래가 같은 것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그때부터 거의 임장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집을 산 다음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세상승기로 들어가서 집값이 네.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여쭤볼 게 그때랑 네. 지금이랑 조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하락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주택자분들이. 저가 지금 무주택자예요. 제가 금방 앞에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네. 됐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원래 갈아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막 상승기다 보니까 계속 신고가가 찍히고 계약이 2번 어그러졌어요. 먼저 파시고? 네.
먼저 팔아놓고. 네. 그때 이제 막 계약을 하고 나서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좀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팔고 나서 동시에 이제 보러 다녔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집주인분들이 이제 그 계약을 또 파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이나. 네, 2번이나 그게 이제 어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당시에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금융투자로 거의 많은 시드를 상당 부분 주식과 ETF, 채권 이런 게 다 옮겼었어요. 그 코로나 때? 네. 대단하시네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네. 터지고 나서 네. 이제 한 가을경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했긴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영끌해서 사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불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망세라서 청약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될 수 있다면은 기회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언제 사도 상관없죠. 근데 영끌을 해야만 하고 한다면 내가 지금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몇 번이 더 일어날 텐데 이때도 내가 그 늘어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친한 친구 둘도 한 명은 주택담보대출, 한 명은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독서 모임 한다고 만났었어요.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금리가 지금 몇 번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되게 그게 화두였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집에 여유가 있고 소득이 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 뭐 외벌이 부부는 정말 엄두가 안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거 제 영상에 이제 올라가는 얘기기도 한데 제가 며칠 뒤에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집을 팔고 나서 조금 후회했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던 집을 1주택자가 갑자기 팔고 무주택자가 되면서 정말 후회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지금도 계속 후회가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집을 팔고 나서 코로나 덕분에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긴 했어요. 제가 판 집보다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5억대 집을 사서 8억대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쨌든 처음에 다시 할게요. 제가 2억대 자산으로 5억대의 집을 산 거였어요. 진짜 대출을 한 50%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런 다음에 이 5억대의 집을 또 8억에 제가 이제 8억대에 팔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 집이 8억대라고 해도 전 재산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대출받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시드만을 가지고 뭐 진짜 현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정도면 한 5억, 6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제가 실거주로 점프를 하려고 제안을 하니까 너무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오른 거죠? 네, 맞아요. 내 집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30평대를 이제 가고 싶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러려면 이제 막 12억, 13억이 당시 금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집은 지금 매도를 했는데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또 설상가상 계약이 2번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집을 팔지 않고 그 8억대의 집을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율 한 70% 정도 잡았을 때 6억 정도에 만약에 제가 세입자한테 그거를 세를 줬어요. 그럼 저는 어쨌든 6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중에 제가 대출이 남았던 게 한 1억 초반 정도였거든요. 1억을 갚았어요. 그래도 5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제가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월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월세 보증금이 한 1억은 하거든요. 그럼 1억을 또 충당을 했어요. 그래도 4억이 남거든요. 그럼 이 4억 중에서 전체에 다 투자하는 건 안 돼요, 주식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뭐 70% 정도? 뭐 2억 5천 정도를 제가 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1억 5천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일 수도 있지만 달러나 뭐 그런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이 집은 이 집대로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시드 4억이 있잖아요. 이 4억은 4억대로 또다시 주식으로 하면서 또 주식이 약간 좀 뭐 조정이 온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또 있잖아요. 그걸로 또 조금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매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가장 후회되는 게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부동산을 이제 사는 기준이 너무 실거주로 내가 제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월세도 솔직히 비싼데 그게 말이 쉽지. 그냥 내가 뭐 세를 넣고 그 돈 받아가지고 뭐 대출 갚고 월세하고 뭐 이러면 뭐 그게 쌤쌤 아니냐.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음마 아파트에 그 아파트가 아니 뭐 전세 매물도 있고 월세 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 뭐 같은 조건의 매물이라고 하면 전세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전세가 서울에 5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7억짜리 전세예요, 원래는. 그러면 내 돈 2억이 있는 거죠. 그러면 5억을 내고, 그러니까 내 돈 2억에 5억짜리 전세를, 대출을 받으면 5억에 따른 대출이 금리 한 4% 정도 했을 때 뭐 17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그 매물을 월세로 다 돌렸을 때, 똑같이 내 돈은 2억이 있고, 이 5억에 상응하는 걸 월세로 돌렸더니 15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월세가 더 싸네요? 네, 보통은 이제 전세 그 1억 정도에 30만 원 정도로 네. 치거든요, 월세를.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음마 아파트가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낡은 아파트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국토부랑 KDI 그 연구원에서 KDI에서 그 전세가율을 매번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지역별로 발표를 해요? 네, 그 전세가 뭐 우리가 국토부 실거래가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언론사에서 전세가율을 다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최고금리가 한 4점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4%대 후반? 4.7%? 뭐 그 정도 돼요. 그걸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까처럼 똑같은 매물이 전세가가 더 비싸냐, 월세가 더 비싸냐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기준은 그 최고금리로 잡았을 때입니다. 4% 후반대로. 그랬더니 무려 21개 자치구가 다 월세가 더 저렴하다고 나온 거예요. 바뀌었구나.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저도 지금 월세 살거든요. 네. 상당 부분을 다 이렇게 투자로 돌리고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를 사는데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월세를 살겠지. 나는 지금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 집은 예를 들어 전세를 한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이 막 연끌 수준은 아니야. 혹은 지금 산지 한 몇 년 정도 지나서 그래 대출이 뭐 한 2억 정도 뭐 있어.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뺐을 때 오히려 내가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왜냐면 기존에는 그 전세를 살면서 전세가 아니죠. 기존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갚는 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월세가 더 싼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네. 그래서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은 혹은 무주택자인데 내가 비조정 지역에 좀 거주를 하고 싶은 분들은 2년 뭐 이렇게 실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거주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그래도 최소 2년 이상은 채우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무조건 집은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내가 만약에 새로 월세를 간다면 실제로 얼마의 투자 여력이 생기지?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근데 무턱대고도 받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또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갖고 내가 현금으로만 두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건지 부동산을 한 채 더 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요새 조금 채권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고 좀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난 이제 한 10억을 모으는 10억대 자산을 이루면서 후회했던 한 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진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양쪽을 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느 하나만 에셋 클래스에서 내가 부동산만 하겠다, 주식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 팔고 지금은 주식에도 저평가된 거 많고 또 지금은 또 많이 또 하락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다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양쪽을 다 하시니까 이런 후회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식으로 이렇게 거의 자산의 한 80%? 그 비중으로 치면 왜냐면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은 좋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변동성도 크고. 만약에 뭐 10년, 20년을 내가 안 빼고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무주택자이지만 좋은 기회가 오면 저는 사야죠. 부동산에 살 거예요.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뭐 상승론자도 아니에요. 그 위치에 따라서 제가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의 돈의 위치를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뭐 현금성 자산이랑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 놓으면 부동산 50%,
주식이나 ETF, 네. 금융투자로 뭐 30%, 현금성 20%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 금융투자에 올인하는 것과 집이 한 채 그래도 있어. 누구한테 세를 줬지만 뭐 여차하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추가적인 시드로 투자를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님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책도 그렇고요. 굉장히 경험을 잘 이렇게 녹여내시고 아, 그래요? 글도 너무 잘 쓰시고 되게 경험 속에서 이렇게 깨달은 바 있잖아요. 네. 그걸 표현도 되게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이거 하나 나왔나요? 이거 후회하는 거 하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또 솔직하게 이런 네. 부분은 이렇게 그 자산을 늘리신 건 되게 성공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의 그 뭐 보완점, 네네네. 나름의 그런 실패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은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오늘.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네. 처음 아파트를 사시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두려움 감정도 있으셨고 네. 그 원리금도 이제 갚아 나가셔야 네네네.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아무튼 뭔가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뭐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좀 생활하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원리금을 같이 갚았어요.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네. 합한 금액을 같이 갚아 나갔는데 그게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강제성을 부여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내 집 하나 했고 막 집을 하나 이제 하다 보면 인테리어도 좀 하고 싶고 이제 막 가구도 뭐 새로운 걸로 좀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일단은 부채가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고 빨리 털거나 어쨌든 조금 줄여야 저도 또 다른 또 시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점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생활비 관리를 하는데 되게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럼 이거 월 130에서 네. 원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원금 포함이요. 원리금.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이자만,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하셨어요? 네.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른지는 어. 모르겠는데 같이 갚아야 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요. 없었고. 네. 근데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됐는데 저가 이제 저나 남편이 그때 당시에 월급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신혼 초에는 저희가 한 600만 원대였어요. 사실 한 500만 원대가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보단 많지만 서울에서 맞벌이 하면서 걱정 없이 살 정도의 소득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출 금액 나가죠.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당시에도 뭔가 대출 말고도 뭐 식비든 뭐든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달에 그 생활비 마지노선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계부를 좀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한 6년, 7년 정도 쓰고 있는데 가계부를 몇 개월 쓰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못 참지? 혹은 어떤 부분은 비교적 통제가 잘 된 돈이 있고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 아끼겠다. 요거는 좀 내가 목표한 대로 좀 살만하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부터 처음에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활비 마지노선을 딱 맞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인 가구인데 신혼부부인데 뭐 대출이자까지 해서 뭐 생활비가 한 300만 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300만 원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한 달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중고로 물건을 팔든 모자라면 부수입을 만들든 해서 절대 그리고 제 동시에 제 몸값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달에 뭐 600을 벌든 800을 벌든 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그 늘어난 금액은 계속 또 네. 뭐 모으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한 4가지 시스템으로 제가 굴려갔던 것 네.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생활비 마지노선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가계부를 한 6년, 7년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그때는 이제 몇 년차 안 됐을 때니까 가계부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쓰다 보면 이거는 내가 진짜 못 아끼겠어. 이거는 죽어도 안 돼라는 항목이 있고 요거는 내가 좀 목표를 해봤더니 할만하다.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춰 나가면 이 생활비가 큰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에 있어서 저의 마인드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똑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쇼핑을 하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데 돈을 써야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드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기라는 당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부수입을 내든지 내 몸값을 올리든지 뭔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만약에 그 생활비를 절약하고 돈 관리를 잘하는 거라면
공격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활동 자체를 늘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하면서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소득이 계속 늘어요. 남편도 뭐 연봉이 또 오르죠. 그리고 저도 워낙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연봉 상승도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매달 평균으로 치면 계속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생활비 수준은 똑같아요. 그럼 점점 잉여 자금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매달 남는 금액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그 시드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투자 통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투자 통장이 처음에는 뭐 한 1,000만 원, 뭐 이럴 때는 별로 뭐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 1억 정도가 되면 사람 심리가 1억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거를 투자를 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됐든. 그쵸. 현금 1억 드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5천만 내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내가 대출을 더 뭐 중도 상환을 해야 되나? 아니야. 주식을 좀 더 투자를 해봐야 되나? 아, 주식은 좀 부담스러워. ETF에 그 지수에 좀 투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은 내가 이걸로 조금 작은 지역에 갭으로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결국 이 1억 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1억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그 이자, 배당금, 뭐 투자 수익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얘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계속 일정해요. 소득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갭이 또 그러면 또 남은 금액은 또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쌓이면 요거를 또다시 이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불렸더니 진짜 처음에는 그래프가 그냥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정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뭐 집을 샀다거나 주식에 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뭔가 변동이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제 기준이긴 해요. 워낙 유튜브에는 워낙 전문가분들도 많고 수십억, 100억 넘는 자산가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워낙 당시에 좀 적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10억 자체가 되게 목표고 꿈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4가지 다시 정리하면 일정한 생활비 유지를 딱 하는 거. 우리 부부가 혹은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쓰겠어 라는 거를 딱 정해놔요. 그 금액을. 그거 초과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소득을 계속 늘립니다. 뭐 부족하면 막 중고도 팔고 막 이랬어요. 부수입도 내고 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는 유튜브랑 블로그도 또 시작을 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몸값을 올리면서 소득을 좀 더 늘리고 그럼 늘어난 소득이 점점 남으니까 요건 또 어떤 시드 통장으로 또 모이고 그럼 이 시드 통장이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때는 힘을 못 쓰지만 3천, 5천, 1억이 되면 어딘가에 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개발하고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소득을 올리는 걸 자기개발이라고 한다면 자기개발과 투자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밟아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막 그런 유혹은 없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밟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코인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노린다거나 저 코인도 해봤어요. 다 나오네.